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는지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난주 대비해서 이제 이번 주에 급상승한 키워드 중심이고요. 일주일 동안 언급량은 1,205만 건인데 1위 주제로 나온 게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몇 주 동안 경제 키워드가 안 나왔었는데 이제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좀 안타깝게 키워드는 침체라는 키워드예요. 경기 침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 고용 한파가 현실이 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내년에 대한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경기 하강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내년 고용 시장도 한파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실제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또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올해 대비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올해보다 한 8만 명 늘어날 정도로 KDI는 예상을 했고 한국은행 증가폭을 9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도 내년에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를 기존 15만 명에서 10만 명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까지 내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현실이 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었던 2020년 이후 최소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19 좀 방역이 좀 해제되면서 경제가 다시 이제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많아졌는데 또 급격한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내년에 고용 한파에 대한 좀 걱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그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주요 동력인 수출도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고 반도체 부분 전년 대비 30% 급감한 상황 또 국내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줄줄이 하향하다 보니까 과연 내년에 우리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원천적인 걱정들이 좀 댓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또 하나의 키워드가 저축은행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이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최근에 금리가 높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축은행에 많은 이제 돈을 예금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금리가 높아서 넣었는데 좀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불안성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예금 보장을 해줄 건. 네, 그렇죠. 이제 아시겠지만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긴 하는데 워낙 뭉칫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이상 또 넣으신 분들, 예를 들면 주식이나 이런 데서 있던 돈들을 빼서 넣으신 분들이 있는데 괜찮냐라는 걱정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의 목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실제로 이제 1년 새 뭉칫돈이 몰렸던 고금리를 줬었던 저축은행 14곳 중에 한 곳을 빼고 13곳이 건전성 지표가 조금 하락한 것인데요. 예.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1년 전부터 좀 낮아지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저축한 저축은행에 대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SNS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걱정, 네. 예,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2위 주제는 뭡니까? 2위 주제는 사회 분야고요. 키워드는 성적표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수능 성적표. 네. 맞습니다. 이제 수능 성적표가 이제 배부가 된 건데요. 예. 작년부터 수능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 입시할 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문과생, 이과생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문과생은 문과 시험을 보면 문과 쪽에만 지원할 수 있었고 이과생은 이과 시험 보면은 뭐 공대나 이과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통합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문이과 통합.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과 시험이든 이과 시험이든 봐서 예를 들면 문과생들도 이과에 지원할 수 있고 이과생들도 문과생에 지원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이렇게 됐는데 아직은 고등학교에서는 문이과가 구분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실제 30문제 중에 22문제는 문이과 공통으로 나오는데 한 8개 정도를 이제 선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 선택 과목이 한 4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좀 어려운 뭐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경우는 이과생들이 고르고 확률이나 통계를 문과생들이 고른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100점 만점을 받아도 뭐 표준 점수라고 해서 변환하는 점수가 있잖아요. 그 점수에선 당연히 문제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이 점수가 조금 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둘 다 만점을 받아도 혹은 둘 다 100점 뭐 몇 점을 맞아도 뭔가 문과생보다는 이과생의 시험이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수학에서 똑같이 만점을 받았는데도 이과생들이 유리하니까 지금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이제 제가 자신이 지원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예를 들면 원래 이과생들이 문과의 과들을 많이 지원을 한다.
라는 게 이번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배운 거는 뭐 컴퓨터공학 쪽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학교의 타이틀을 보고 예를 들면 특정 땡땡 대학 국문학과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문과생들이 이거 원서 어떻게 내야 되냐 이른바 이제 눈치 싸움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과연 어디 넣어야 될까에 대한 댓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국어 성적은 네. 문이과 학생들이 다 고루고루 네.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까 잘 나오는데 네네. 수학은 잘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차이가 벌어지면 그쵸. 아무래도 이과가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서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국립대 농대를 들어가도 브랜드 있는 학교로 가겠다. 네.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도 좀 다시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도 좀 하나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과에서 그래도 이과생들이 문과를 간다고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이런 과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국문학과, 뭐 어문계열 이런 데까지 이제 학교 이름이 좋은 데들을 좀 쓰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문과에서 내가 어문학과 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과에 밀려서 못 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수능 만점자가 3명이 나왔어요. 예. 근데 3명 중에 2명을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예. 과거에 우리가 이런 하면은 얘기 나왔던 게 교과서만 봤어요.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학교 네. 수업에만 집중했어요. 근데 요즘은 확실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때 아예 인터뷰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인터넷 강의도 들었고 사교육도 들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잘만 밸런스가 맞으면 오히려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내가 수업만 들은 게 아니라 수업 듣고 스스로 깨우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부분이 좀 이제 과거와 달라진 이제 어떤 답변의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통 고3 수능하면은 4당 오락 기억나시나요? 4당 오락? 네. 네,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네. 근데 이 만점생들의 어떤 공통적인 의견이 어쨌든 잠은 좀 충분히 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소 6시간 이상 자면서 혹은 어떤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면서 기본적으로 충분히 잠을 잤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또 한 가지 수능 끝나고 하고 싶은 일 했을 때 뭐 예전에는 뭐 아이돌이나 이런 게 나왔는데 해외여행 혹은 스키 타기 이런 되게 현실적인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도 과거의 만점생들과는 좀 다른 인터뷰의 패턴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성적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뭔가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 많은 특출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네. 좀 부럽네요. 그러니까요. 자, 3위 주제 뭔가요? 3위 주제는 IT 과학 분야고요. 일단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트위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정말 바람잘 날 없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번에 또 한 가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트위터 서비스의 글자 수 제한을 현재 280자에서 4,000자 그러니까 원고지 20장 분량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예정이 지금 밝혀진 거예요. 그럼 트위터가 원래 표방했던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원래 트위터는 280자보다 더 작았던 140자였죠. 그래서 이제 짧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짧은 약간 전보 쓰듯이 혹은 내 정보를 빨리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오히려 축약되고 임팩트 있게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17년에 280자로 늘 때도 좀 이슈가 있었는데 뭐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공유를 했어요. 근데 4,000자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페이스북하고 다를 게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이제 본인이 트위터를 인수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뭔가 이 곳을 어떤 정치적이거나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자유발언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자유발언대니까 글자를 마음껏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개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모두 다는 아니 이렇게 되면 누가 트위터 쓰냐. 이게 트위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 자아 실현하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트위터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아무래도 좀 저도 약간 그 생각 말고는 자꾸 좀 느낌이 안 오기도 합니다. 자, 4위 주제는 뭐죠? 네, 4위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연애 분야고요. 영화 주제인데 키워드는 대종상입니다. 대종상이 지난 9일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개혁이 약간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대종상 현장에 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용을 봤었는데 어쨌든 본 입장에서 좀 보면 확실히 뭔가 영화제 자체 재미가 막
있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웠어요. 약간 특히나 이제 오랜만에 다시 복귀를 하다 보니까 진행상에서의 약간의 미숙함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에 대한 의미나 상을 줬었던 것에는 최대한 공정성을 발휘하고 싶은 많은 노력이 좀 느껴지긴 해서 제 개인적인 평은 이제 첫 술에 배부르랴 뭐 이런 식의 평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가장 화제가 됐었던 게 감독상이었습니다. 감독상. 감독상을 안나 감독판 이주영 감독이라는 분께서 이제 트로피를 거머쥐었는데 이 영화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원래 안나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쿠팡의 OTT에서 나왔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쿠팡 측에서 이제 감독의 동의 없이 내용을 이제 편집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감독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상을 한 게 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 다시는 이런 제목으로 작품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감독판은 원래 무음 처리돼야 되는 건데 세상에 보여주고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약간 그런 작품이나 원래 이 영화제가 가지려고 했던 의미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 감독상 받을 때 좀 박수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영화 분야에서 또 키워드가 하나가 더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바타 그리고 영웅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역시 극장가의 흥행 랠리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바타가 이제 14일 개봉 예정인데 예매율이 86.7%까지 이제 12일 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특히나 아바타를 기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아바타 같은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게 심지어 러닝 타임이 192분이에요. 192분이면 네, 3시간 15분이죠.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길어요? 이랬더니 카메론 감독이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길어서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보시려면 좀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시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외에 또 뮤지컬 영화인 영웅이 이제 우리나라 또 국민 영화로서 도전하면서 쌍끌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국회 본회의인데요.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11일 통과하고 12일에 대통령실로 공식 전달되면서 나온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진상 규명 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 되풀이했는데요. 결국 뭐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예산안입니다. 이제 여야가 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두고 오늘 15일까지 이견 못 좁히면 예산안 원안과 그리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전례 없던 일이다 보니까 어쨌든 여야 막론하고 정치적 부담 큰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는 뜨거운 어떤 쟁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 처리하는 건 뭐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요. 헌정사 초유일이라서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모두 다 그렇게 좀 믿고 싶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그 앞에서의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이렇게도 관심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도 좀 관심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이수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